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의 그런 그 본질적 부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참 성경이 얼마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모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연구했던 그 근원적인 거. 그거를 성경은 명확하게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이게 사실은 프로이드나 칼 융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뭐 의식적으로 에덴 동산의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본능이 그냥 나타나고, 죄의 본능. 그러면서도 죄만 지면 그게 괜찮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지면은 막 속이 상해.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는 그거는 창세기 1장 27절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자체가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초자아다. 그래서 원초자 본능을 이거를 이제 초자아가 막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절제된 자아의 삶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들을 모르면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도로 연구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그 학문적 발전이죠, 이게.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그 생각의 기능 할 때 천재적 생각을 한 사람들 중에 프로이드는 뭘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프로이드의 생각법은 가장 밑바닥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끌어내는데, 이 사람은 밑바닥 속에 있는 뭘 끌어낸다고 이야기하냐면 긍정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긍정적 생각.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교육학이나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이거 다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네. 이거 다 글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의 연구들을 하다 보면 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가를, 단지 그런 종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초자아인데 앞에 원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초자아 그리고 초자아. 그러니까 원초자아는 원래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로이드는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성의 본능, 하나는 폭력의 본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이건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은 창세기 3장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본능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처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자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아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긍정적인 창조의 본능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초자아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이쪽을 모르니까 단지 뭔가 인간이 그렇게 막 끌어오는 본능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제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율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초자아라고 불렀던 거고, 초자아가 이렇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현실을 적당하게 그래도 절제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을 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건 이제 뭐예요? 다 유전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다 유전적. 네. 전혀 뭐 상관도 없는데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죄성. 이게 유전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부모로부터만 유전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의 역사, 만들어져가는 억압의 역사.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억압의 역사는 평생을 통해 계속된다. 살아가는 동안 자유를 얻고 치료받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억압과 상처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상처들이 커져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심리적 질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인간의 억압의 역사, 이게 치유의 역사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억압의 역사를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이쪽 부분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 부분. 그래서 그거를 키워줄 수 있는 연령대가 영유아, 그 다음에 유초등, 이런 정도에서 나중에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쪽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지금 이쪽을 스스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아이들이나 이런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을 보고 크는 거예요. 부모,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유아나 유초등 정도의 자녀가 있는 집은 꼭 가족 회의를 해라. 가족 회의를 꼭 해라. 그래서 그 가족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가르치고 또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어떤 리더십을 행동하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같이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에서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항상 부모는 아이를 감시, 감독, 야단치는 이런 입장에서만 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는 항상 그런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압적인 틀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가족회의, 특히 초등학교 정도 이전. 근데 이 중학교쯤 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중학교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커버려 가지고 회의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유치하게 그런 거 하느냐고. 근데 가족회의를 하다 보면은 가정이 이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족회의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은 막 야단쳤다가 어느 날 가족회의 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그냥 맨날 야단만 치면서 이럴 때만 그런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쫙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런 교육에 앞장을 서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억압의 역사는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의 역사는 못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천상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런 5가지 성품을 실현하고, 그런 5가지 성품을 실현하는 현장들을 아이들이 보게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권위적인 아버지. 여기서 권위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의 권위적이라는 말은 폭력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위적이다 그러면 아유 무서운 사람, 독재자. 근데 원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또 가정에서의 그런 부부의 삶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쪽 나무가 이렇게 크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그런 가정에서 아이의 인성이 8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억압이 커가는 역사예요, 이거. 억압이 커가는 역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억압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머니 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의학은 아기가 태 안에 잉태되었을 때 바깥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많은 부분에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도 그렇고, 원하는 임신이라도 부모가 생명의 존중함을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삶의 환경으로 인한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들은 모두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고, 두려움,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 우울함, 대인 기피 등 다양한 심리적 질병을 키우게 돼요. 부모가 세상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부터 배우냐면은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라는 것을 먼저 배워요, 이게.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에요. 다 그거는 옆에서 본 거고 들은 거고 그런 통해서 다 아는 거지, 자기가 다 경험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뭐 정치라는 건 아무리 바뀌어봐야 모양은 바뀌지만 본질은 안 바뀌어. 이런 것들은 경험이에요, 항상. 그런데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모델로부터 보고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학습화되어 있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하나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회적인 부분이나 또 뭐 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텔레비 방송이 다 비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심취를 하면 이것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까지도 다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학습이 이루어져요. 학습이. 네,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칭찬하고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면들을 계속 보면 어떤 나쁜 상황을 봐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학습이 되는데, 계속 비판적인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대상이 바뀌었어. 대상이. 지금은 당연히 그 대상이 비판을 받아야 맞는데 대상이 싹 바뀌었는데도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연구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학습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가다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어디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다 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계속 이제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그런데 그로부터 38년 뒤 그 자리에 왔어요.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이에요. 그 원인을 시편 106편이 잘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광야에서 부모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을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를 아이들은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경험도 안 해본 땅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학습 효과라는 태안에서. 자, 이 속에서 이제 심리적 억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같은 원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 치유와 자유를 키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생명의 잉태가 되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일단 생명을 환영해야 돼요. 환영. 네.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하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네. 그러면 태아가 어떨 것 같아요? 아,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네. 근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그래서 이거
낙태시킨다. 그러면은 얘는 그 안에서 뭘 느낍니까? 살인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저걸 언제 죽이지? 죽일까 말까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뭐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이게. 똑같은 원리.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잉태를 축하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돼요.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아름답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한다고 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수학책 갖다 놓고 풉니다. 네. 네.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을 아주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수학을 풀고 영어를 푸는 것은 심리적 문제예요. 항상. 아이가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즐거워하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갖다 놓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학 숫자만 들어도 아마 기가 질려가지고 안 하려고 그럴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항상 심리적 동기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먼저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딱 받게 해놓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고 안 했는데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짜기라도. 하나님 한 번도 너 아굴골짜기 쪽에 갈래 안 했는데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도적인 소명의식이에요. 주도적인. 가라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그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이게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막 싫어할 때는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노는 거야. 네. 놀다 보면은 이건 내가 이래도 돼, 이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은가. 네. 하기 싫은 놈을 그냥 억지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그냥 차에 태워서 마치 그냥 어디 유치장에 보내는 것처럼 또 가서 집어넣어 놓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데나 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전에 보니까 어떤 집은 집 안에다가 골방을 따로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아주 감옥이야, 감옥. 그 골방에다 아이를 딱 집어넣어. 그 엄마가 창문으로 들여다봐. 이제 그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방? 감옥.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 들어갈 때 심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예? 참, 그게 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그 한없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그 중국에 이제 자립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중국에 이제 목장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좀 탐색하는 가운데 소 키우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칸을 이렇게 딱딱딱 막아가지고 소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세워놔. 소가 뭐 꼼짝도 못해. 그리고 계속 먹여, 거기다가. 계속. 밤에도 불 켜놓고 먹여. 그러니까 중소쯤 되는 소를 갖다가 놓고 4개월에서 6개월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코끼리만 해, 이게. 소가. 그러니까 살이 쪄갖고, 이제. 참 인간이 정말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공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틀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에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좌절감, 절망감, 그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의 그 어떤, 그리고 그러한 부모에 대한 분노, 네.
그러게 그게 심각해진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하고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아빠가 와서 엄마를 맨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엄마는 왜 저렇게 또 바보같이 맨날 당하기만 하나, 이런 쪽으로 또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삐뚤어진 억압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제 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뭐 쟤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그러면 뭔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태어나서 어린 시절,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역시 동일하다. 만약 부모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거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영향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주변의 환경대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방치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일단 세상은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심리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G7 공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젊은 엄마들이 아주 이거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수. 아이를 낳아서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학원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 한 3, 40명씩 데리고 한 반이 한 30명씩 될 거예요. 그 30명씩 데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 인성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가 20명이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20명을 키운다. 네, 이거 참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을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내 가정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성적 관리하기도 바쁘고 그거 가르치느라고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제대로 인정받고 지지받기보다는 항상 주변 환경이나 어른들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억압들을 받게 되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생각 속에 저장되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사랑과 배려, 칭찬과 격려, 부모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안에 있는 것이 자꾸 치유가 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속에서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고 창의력, 인격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할 것은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해가는 과정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성교육이란 특별한 과정,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가족회의만 제대로 해도 이 부분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하다 보면은 부모가 실질적으로 막 독재자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네. 가족회의와 그게 서로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회의를 할 때는 의장은 꼭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의장하면은 이건 또 다시 독재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또 행동을 합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학습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들은 것이 입력돼요. 이 안에. 입력되기 때문에 그게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싫어. 안 해.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본 게 없어요. 그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항상 싸우고 산다면 자녀는 그 속에서 스스로 분노와 두려움에 억압을 당할 뿐 아니라 후에는 자기도 그런 모습을 만들게 돼요.
부모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면 자녀들 역시 세상은 항상 나쁜 곳이야. 살 곳이 못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 시절, 학교는 새로운 현장이에요. 이곳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돕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성적의 울타리,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의 가치관, 꿈들을 이루기 위한 지시 명령, 친구들과의 비교의식, 앞서가든 뒤따라가든 열등감으로 인한 수많은 억압들과 약육강식의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을 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사회로 나오면은 어떤가?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자기 아픔을 치료하고 자유하고 자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람찬 곳이 아니라 환경, 상하관계, 발전해야 하는 업무관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 승진에 대한 압박감, 그야말로 계속되는 압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것들이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대인기피, 강박관념 등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나갔을 때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창의력도 죽어버리고 또 이제 재능 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가정. 사람들은 이제 뭔가 치유받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채워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속에도 안타깝게 새로운 억압을 또 만납니다. 경제적 어려움, 성격 차이, 자녀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야말로 전에 없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억압까지, 전에 없던 장모님, 장인어른의 억압까지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자유로운 치유와 행복보다는 억압으로 인한 한숨과 고민이 쌓여가는 인생을 삽니다. 물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각자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억압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은 모순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삽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환경, 위에서 지적한 고정된 과정에서의 억압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갖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직업, 인간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 비교의식.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보통 큰 억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억압을 푸는 기술, 능력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셀프 프리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공부하고 훈련해야죠. 이게 저절로 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는 항상 억압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투쟁하고 내가 저항하고 내가 그 속에서 방어하고 또 나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들, 조금만 훈련해도 많은 억압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유할 수 있는 일에도 그냥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요, 사용하는 말만 바꿔도 나를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를 묶어,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어. 어떤 말들입니까? 우선 자기 학대의 말들이에요. 에휴,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이 나 같은 거 살면 뭐해가 학습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몸의 세포들을 자꾸 학습시켜.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이게 이제 심리적 질병으로 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남이 나를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 동네에서 저 강을 건너는 순간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에 억압을 받아가지고 평생 그 마을 밖에 안 나가. 죽을까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방송에 나온 사람이에요. 남자처럼 막 그야말로 노동판에서 막 거칠게 사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자예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아이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살면은 죽는다. 수명이 짧아진다. 남자처럼 키워야 된다. 그러고 얘는 남자처럼 키웠어요. 옷도 남자 옷 입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남자들과 놀고 술 마시고 그렇게 크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그런 억압에서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억압의 정체가 뭔지, 영적인 것이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심리적인 건 심리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적인 거는 환경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환경만 바꿔도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계속 옆에다 두고서는 나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뭐냐면은 그런 억압에서 자기를 푸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원리들을 충분히 바르게 알고 나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설교가 또 다른 억압을 만든다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때로는 부담을 갖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담은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 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억압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이런 수많은 시간 속에서의 억압이 가져다 준 결과는 뭔가? 사람을 행복하다 보기보다는 지치고 병들게 만들어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억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억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 놔둔다.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부모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너도 늙어만 봐라, 내가. 이러는 경우. 좌절감이 오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좌절감이 와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무기력해. 다 할 필요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후회스러워져요.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정신질환들, 불면증, 육체적 질병, 자살, 불량화, 관계 악화, 삶의 실패.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억압에서 오는 거예요. 억압.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억압에서 자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억압의 결과는 생각보다 많고 사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한 사람의 황폐는 자기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곧 부모, 형제, 부부,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또 영향을 미쳐요. 나아가서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돼요. 근래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 분노, 조절장애, 과대망상, 성폭행,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억압과 상처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장 1절 읽어보세요. 다툰다는 것은 억압입니다. 억압이에요. 위의 말씀들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살아도 억압받는 삶보다는 가난해도 자유한 삶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함 속에서 기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삶의 점검,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 무엇인가? 억압된 부분이 많은가? 자유한 부분이 많은가?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자유의 지수로 하면은, 자, 1에서 10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김현수 전도사님, 뭔가 억압된 분야가 많으신 것 같아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회의하기 전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회의의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게 회의라는 것도, 회의를 하는데 잘못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회의하면 안 돼요. 네. 자, 1에서 10 억압의 지수. 네. 자유의 지수. 네. 어떠세요? 예? 8 이상은 된다. 네. 또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시죠? 아니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데 왜 와 그러죠? 자, 이럴 땐 박수 한번 하는 거예요. 자, 10점 만점에 10점이라 그러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해결의 지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럼 이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뭔가를 이렇게 맡은 일이 있는데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도리하고 막 이런 거가 완전히 자, 그러니까 부담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담감은 괜찮아요. 근데 부담감이 커졌을 때 그게 이제 억압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여기는 뭐 다 능력 있는 주의종들이니까 억압의 지수, 이 자유의 지수가 굉장히 높고 억압의 지수는 반대로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억압된 관계인가, 자유한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게 이제 설문지에서 나눠주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분야들이에요. 부부 관계는 어떤가, 억압된 관계인가. 상담할 때 이제 이런 거 써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유한 관계인가, 이거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동료와의 관계는 어떤가. 네, 억압된 관계인가, 자유한 관계, 이거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직장과 업무 상황 어떤가. 업무적인 면에서 억압되는 경우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부담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커져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억압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창의력을 위한 연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적인 면이지, 그건 정신적으로 막 압박, 억압 이런 건 아니에요. 정신노동. 그렇죠. 그거는
그건 행복한 거죠. 네. 자, 시간이 지금 10분 전이니까 먼저 휴식을 하겠습니다.